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5월 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28%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0.32% 하락했습니다. 오늘 중간에 이제 크게 좀 하락을 하다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반등을 좀 하면서 크게 많이 하락하지 않고 보합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 특히 나스닥, 다우가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나스닥의 그런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기술주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실적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의 경기 성장률이 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좀 크게 좀 하락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하락분을 그래도 주말 동안 좀 완화를 시켰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큰 하락을 피하면서 다행히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좀 빠져나갔지만 그래도 괜찮게 진행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고 니케이라든지 상해 증시도 마지막에 좀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뭐 여전히 2600대, 코스피 지수는 2600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 61선 자체를 뚫지 못하고 계속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라인을 아래로 뚫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올 수 있고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지금 5월 달이 접어들었고요. 원래는 이제 5월 달에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지금 새로운 관측으로는 이제 5월 달에 또 이제 전면전으로 돌입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위기감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그런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 방향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FOMC에 대한 그런 경계감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환율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그런 흐름 자체가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전히 5월 달도 딱히 이 증시 분위기에는 좋은 소식은 없다. 그러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도 일봉 보시면 반등을 하지 못한 채로 또다시 눌러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61선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월봉 또한 이제 좀 한 번씩 반등을 쳐주면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뭐 크게 올라가지 못한 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900포인트도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증시 분위기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체적인 시장 그런 하락을 부추기는 그런 근본 원인들이 좀 빨리 해결이 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래서 사실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을 하고 지켜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오늘 코스닥 지수 1000억 정도 매도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18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둘 다 빠져나갔고요. 그래서 뭐 외국인 투자자는 크게 매도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좀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딱히 들어오지 않고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반복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환율을 보시면은 또 올라갔습니다. 4원 정도 올라가서 1267원으로 계속 고점을 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최고점 1274원 한번 찍고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받치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선, 이런 저항선들이 지금 깨지면서 위로 치솟아 올라갈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큰 패닉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환율 방어도 좀 할 텐데요. 국가 차원에서 일단 1,300원 정도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이미 환율이 쉽게 이렇게 뚝 떨어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저항선을 좀 형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환율 자체가 좀 몇 달 이상 유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코스피 디스카운트가 확실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들, 이 환율도 계속 좀 주목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 뭐 US, 미국은 금요일에 상당히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지 않고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유럽 증시도 지금 2%대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증시 분위기는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보시면은 2.9%대로 이제 2.9%로 진입을 했고요. 이 사실상 이제 전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시대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국채금리가 돌아왔고요. 국채금리는 사실 이 1990년대 정도에서부터 꾸준히 이제 떨어지는 방향에서 지금 이제 저점을 찍고 한번 코로나에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그 찍고 올라가는 이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퍼센트 자체가 수익률이거든요. 그래서 국제금리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갈수록 부동산 시장, 뭐 주식 시장에서 좀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도 그렇고요. 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에는 이 좋은 분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증시 리뷰했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0원 하락해서 0.73% 하락했고요. 24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하는 듯 하다가 큰 거래량 없이 뭐 마무리한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도 뭐 좀 하락하다가 점점 이제 반등을 하면서 부합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크게 변동성 없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증시와 비슷하게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단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부합으로 딱 마무리했고요. 일별 거래량도 270만 주로 상당히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주를 지금 계속 넘지 못한 채로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좀 상승한다 싶으면 다시 하락시키고 좀 상승한다 싶으면 하락시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량이 죽은 채로 횡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라인을 깨지 않고 그 바닥 라인 좀 지켜주면서 횡보를 하는 것 같아서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서히 좀 지겨운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좀 버티지 못하시는 분들도 하나둘씩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고점 자체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썩 뭔가 이 횡보를 함에 있어서도 조금은 찝찝한 구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60일선은 또 지키긴 지킵니다. 그래서 라인 자체는 살리면서 고점 자체는 점점 떨어뜨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깃발 형태로 좀 이렇게 수렴을 좀 하고 있는데요. 세기 형태로 약간 이 진폭을 점점 줄이면서 수렴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패턴에서는 상승이 나오거나 하락이 나오거나 좀 그 둘 중에 하나의 방향으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어느 방향으로 치고 나가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거래량이 실리는 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겹게 흘러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큰 추세 자체는 깨지 않고 진행을 시키고 있고요. 21선 자체가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한번 위로 방향을 잡아주면 괜찮은 움직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운선에 이제 오랫동안 머물렀고요. 여기서 한번 좀 치고 나가주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1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맞죠? 1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한번 슈팅을 치고요. 거기서 이제 저점 라인을 이제 2만원대로 잡고 꽤나 이제 이 상승분을 상당 부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좀 힘을 위로 받쳐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증시 방향이 조금 애매해서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위로 힘을 주기 위해서 좀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이제 증시 분위기도 이번 주도 사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계속 이제 주가를 유지를 시키면서 어느 정도 라인은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저는 괜찮게 보여지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이제 5월달 들어서는 좀 이제 힘을 실어서 거래량을 좀 실어가지고 올라갈 때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워낙 거래량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5월달에 한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특이했죠. 기관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했습니다. 49만 주. 그래서 어제 금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보시면은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이틀 연속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29일부터 매도를 많이 했던 그 시기를 보면 이때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 그날부터 해서 좀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많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50만 주까지 이렇게 매도하는 날이 별로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다른 세력들도 같이 매도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매도량을 이렇게 쏟은 거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는지, 매도를 계속 이어가는지, 이 매도 추세가 꾸준히 끌고 가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일시적인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하락 때문에 좀 기계적인 매도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며칠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받아주고 있고요. 뭔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모아간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 이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매수를 했었는데 지금 이틀 동안 또다시 좀 많이 매도를 하여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도 확실히 매도를 끝냈고요. 더 이상 이제 뭔가 추가적인 매도 물량 없이 좀 매도를 하더라도 적게 매도를 하고 있고, 매수도 꾸준히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1WR에 대한 그런 신주 상장이라든지 그런 신주 상장 이벤트가 끝나니까 그 뒤로부터 이렇게 좀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시작했고, 이때 이제 매도로 잡혔던 이 수급 자체도 사실 이 실제 장에서는 이렇게 매도로 잡혔지만 마지막 이제 좀 최종 수급을 보게 되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거나 아니면 매도 물량이 많이 줄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 자체는 계속 9%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매일 분석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요 매도 세력들이 많이 줄었다. 매도 물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연기금 투자자가 이번 주에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면서 이 정도로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좀 아쉽게 진행이 되긴 합니다. 근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자력 테마도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 종목 중에는 이제 한신기계라는 그런 종목 하나만 좀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나머지 원자력 테마는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은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는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는 1130만 주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그 추세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1 공매도 거래는 크게 많지 않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이고, 공매도 잔고가 한번 확 줄고 나서부터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일단 1100만 주 정도, 1100만 주 초반대 정도를 계속 좀 유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크게 더 늘어날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매일매일 계속 체크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나도 사실 뭐 이 세력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공매도 잔고를 늘렸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가를 떨어뜨리겠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겠지, 이제는 신주 상장과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7월 달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리해서 늘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잔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늘어났는데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큼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체결 40만 주, 상환 11만 주 정도로 크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고요. 대차잔고가 2670만 주 정도까지 이렇게 뭐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2,490만 주에서 2,670만 주 정도로 조금 증가를 한 상황이고 200만 주 정도 네,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2,600만 주 정도로 유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7,400만 주에서 2,600만 주대로 그동안 이제 대폭 감소했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정도 뭐 늘어나는 것은 뭐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외국인 추적 물량도 15,000주에서 지금 외국인 당일 16만 주 정도로 조금 늘어났고요. 네. 전일도 70만 주 매도했지만 25만 주 매도로 네,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계속 9.38%, 네,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도 큰 변화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뭐 거래량도 큰 변화가 없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이 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제 금요일이랑 오늘 정도 해서 연기금 투자자가 좀 많이 매도를 해가지고, 네,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이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번 주 흐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실적에 대한 그런, 좀 감소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를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인 매도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네,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 뭐 금융 투자 이런 주요 매도 세력들은 확실히 매도를 멈췄다. 그래서 좀 주가를 계속 하방으로 눌리는 그런 세력들이 매도를 크게 하지 않으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크게 하락하지 않고 계속 받치는 자리에서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매수 세력이 강하게 붙어서 좀 주가도 올리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큰 매도 없이 계속해서 좀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량 구간이기 때문에 이 소량 구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거래량이 언제 터져주는지 그 정도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1,000만 주, 1,500만 주 이상 그 터져주는 날이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래량 없이 계속 옆으로 횡보를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날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좀 강하게 5% 이상 좀 치고 나갈 가능성이 크고요. 하방으로 간다면 조금 네,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상방으로 한번 힘을 가는 것으로 믿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 설명 다 드렸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금요일에 기사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제 기사 띄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 3일 내일이고요. 화요일에 이제 뉴스킬 파워가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상장 날짜는 이미 정해졌고요. 그 합병 승인이 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GS라든지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이제 크게 이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고요. 5월 3일이 아마 우리나라 기준인지 미국 기준이라면 수요일까지는 가야지 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장했을 때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크게 좋지 않을 때 좀 상장이 돼서 좀 디스카운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좀 SMR을 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초의 SMR 이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GS, 뭐 삼성 말고도 이렇게 DS 운용도 네, SMR 뉴스케일 파워에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천만 달러면 하나로 1,000억이고요. 1,000억을 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DS 자산운용과 DSP는 미국 SMR 뉴스케일 파워에 또 1,000억 가까이를 또 투자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국내외, 그죠? 국내 기업들이 SMR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요. SK 쪽도 이제 이 SMR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뉴스케일 파워를 할지 아니면 테라 파워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SMR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좀 자금을 형성을 해놓은 것 같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실히 이제 원자력으로 좀 에너지 수요를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안정한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원자력으로 다시 회귀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도도 있지만 그보다도 이제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이 우선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러시아발의 그런 에너지 안보 위기가 또 이렇게 원전으로의 그런 분위기를 또 촉발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좋은 기회가 생긴 거고요. SMR 기업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계속해서 이런 시장이 확대가 될 것 같고 큰 사고가 없는 한은 계속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SMR 말고 이제 네, 우리나라 자체에서 또 이제 윤석열 정부죠. 원전 수출 전담하는 원전 수출국을 또 신설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원전 수출 진흥과라고 해서 네, 뭐 이렇게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과랑 또 국이랑 이 급 차이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과 자체는 네, 크게 지금 이 원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뭔가 이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힘들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제 원전 수출국을 신설을 하고 네, 그걸 이제 활발하게 네,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의지를 내포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부 내의 원전 관련 조직은 원전산업정책국과 원전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원전환경과 원전지역협력과 등 뭐 4개의 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원전수출진흥과를 국으로 바꾸게 되면 이제 기존에서 한 개에서 이제 2개로 국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원전 투자에 상당히 이제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리고 특히 수출 쪽에 힘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내포를 시킨 것 같고요. 지금 국내 신한울 3, 4호기 투자도 있고 뭐 새로운 원전 투자도 있겠지만 앞으로 있을 그 해외 수출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그런 정책적인 면과 그 다음에 그런 지원을 위한 이 체계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당장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런 앞으로 있을 대규모의 그런 수출과 그다음에 내수 시장에 대한 그런 원전 시장 확대에 대응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기반을 다져 놓는 이 자체가 저는 아주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동안 좀 억눌려 있던 그런 원전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5년 동안 좀 이제 그렇게 힘들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 당장 저렇게 한다라고 해서 원전에 대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견디기 힘든 이 기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들 보면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 알아서 잘 할 것 같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그 이제 가지치기로 내려갔을 때 그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네, 지금 이제 국내 정책도 좋게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SMR도 뉴스케일 상장하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협력을 하고, 이미 뭐 3조 가까이의 그런 계약을 미리 이제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다른 류의 또 소식이 들려온 것을 보면 핀란드 컨소시엄에서 러시아 로사톰과 이제 원전 사업 계약을 종료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로사톰이 상당히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좋고요. 이 원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 로사톰이라는 기업이 지금 이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회사인 JS 이사가 에이스인가요? 네, JS 이사였나요?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이제 JS 이사를 끼고 네, 이집트 원전을 또 네, 진행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이집트 원전의 2차 시공 측을 이제 우리나라 두산중공업과 네,
두중과 그다음에 현대건설이었죠. 그렇게 좀 나눠 먹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요것도 이제 미지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2차 측 시공 측을 계약을 4월 달에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게 조금 뒤로 밀린 건지 아니면 이 이집트 원전 이 계약 자체가 지금 러시아 쪽과 완전히 무산이 된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일단 핀란드 쪽은 계약 종료를 했다라는 걸 보면 이집트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사업 계약이 종료되는 이유는 핀란드 쪽에서 뭔가 러시아와 아예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끊은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이번 계약 종료는 로사톰 자회사 측이 사업 이행을 하지 못하고 지연도 상당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이행을 아예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원전 사업 같은 경우 특징이 워낙 이제 비용이 크기도 하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순전히 돈을 다 대가지고 한 번에 이제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여하는 기업에서 이제 자금을 좀 끌어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후에 이제 차곡차곡 이제 돈을 받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그런 러시아 쪽에 이제 돈줄이 이제 다 막혔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러시아를 좀 제재를 하기 때문에 이 러시아 쪽에 그런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다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공사가 지연이 되고 이 아무래도 핀란드 입장에서도 보았을 때 추후에 지금 5월달 이후에도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이 되고 좀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제는 이 러시아가 제대로 러시아 뭐 로사톰이라든지 그런 자회사들이 제대로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사가 무효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집트라든지 핀란드 같은 그런 국가들은 분명히 또 원전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시키는 없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탈석탄을 하는 추세에서 에너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이제 그 사업을 맡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로사톰을 제외하고 새로운 이제 그 사업자를 또 추진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원전 컨소시엄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이집트 원전에 대한 2차 측 시공 측은 사실 6천억 정도를 따낸 것으로 좀 판단을 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러시아 로사톰 그 쟁쟁한 그런 경쟁자가 빠졌을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미국과 협력을 해서 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미지수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아주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마지막 소식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부채 비율이 18년 만에 두 자리라고 하죠. 그래서 금요일에 제가 실적 발표 얘기를 하면서 그 재무에 대한 얘기도 좀 드렸는데요. 연결 기준 112%였죠. 자회사 포함해서 112%까지 부채 비율이 떨어졌는데 이 두 자리라는 소리는 이제 개별로만 보았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개별로만 보았을 때는 1분기 IR 자료에 따르면 부채 비율이 98.24%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보시면 부채 비율에 대한 시기별로 부채 비율을 나타낸 이 지표가 있는데요. 이 두산 이때는 중공업이었죠. 중공업과 건설 한참 잘 나갈 때 지금 2005년, 2006년 이때야죠. 그래서 한참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보면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너무 낮게 계속 유지가 되어도 사실 뭔가 기업 차원에서 투자를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정체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적절하게 늘어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400%까지 부채가 이제 급증을 하는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분양이 나고 두산건설에 대한 그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무리하게 좀 돈을 붓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 기준 400%까지 부채 비율이 올라갔었는데요. 그걸 이제 10년 동안 계속 이제
낮추 해가지고 좀 정체하던 그 부채 비율을 지금 이번에 대폭으로 낮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98.2%인데요. 지금 이제 2000년대 초반대, 그죠? 2000년대 초반대까지로 지금 정상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사실 뭐 60%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중공업 기업의 특성이죠. 그래서 특성상 부채 비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질 수는 없다. 근데 지금 이제 부채 비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는 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그 단기 차입금이 영원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차입금을 돌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 0이 돼야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부채 비율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상증자로 인해서 이미 상당 부분 현금 유동성도 확보를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가 계속 굉장히 기대가 된다. 지금 이제 부채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하락분은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의 이제 유상증자를 거쳤기 때문에 그리고 부채 비율이 100%대 아래로 개별 기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지금 뭐 장이 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그래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계속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뭐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계속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 흐름을 국내 시장의 흐름, 해외 시장의 흐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지금 현재 흐름을 본다면 마냥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빠질 때는 모든 종목들이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횡보라든지 하락에 대해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때처럼 이제 모든 시장이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금방금방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장은 사이클이 있고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하락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길게 거의 1년 이상 상승해 왔기 때문에 또 1년 이상 하락하는 그런 구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간 잘 견디면서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죠? 지금 가치 투자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 이틀 하면서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넓게 길게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길게 보았을 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종목 자체가 큰 가치가 없다면 계속 들고 갈 이유는 없죠. 근데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들고 가는 거고 매일매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이번 주 분위기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